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혜성 씨의 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매간매직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김건희 씨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은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일단 김 씨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했는데요. 먼저 김 씨가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기업 투자금 중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리로 HS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본류 사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통해 실현되는 횡령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외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의견서를 봐도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나 확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 않고 주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여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무죄와 공소 기각이 선고된 김 씨는 먼저 구치소로 이동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김상민 전 검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해당 그림을 실구매했고 그것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그림 교부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했지만 이것이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그림을 건네 김진우 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김 전 검사 측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한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대납 금액 상당액을 이미 반환했고 구속돼 이미 상당 기간을 구금 생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선고를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아쉽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 역시 1심 선고와 함께 석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장관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에서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한덕수 전 장관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기관에 대한 봉쇄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순직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경기 가평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조종천 신학교 인근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하천 한가운데 천막으로 덮인 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노란색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현장을 살펴보는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오전 11시 4분쯤 군 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현장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며 상황을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이 부서지는 상태죠. 그 헬기는 사용은 못할, 다시 수리해서 쓸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다 그냥 날개 정도하고 꼬리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추락 사고 당시 상황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헬기 주변에서 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 상황을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YTN이 확보한 사고 당시 모습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인데 하늘에서 갑자기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면서 헬기가 힘없이 떨어지는데요. 동체가 균형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 같은 헬기 추락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네, 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들 안타깝게도 순직했죠. 네, 추락한 헬기는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항공대대 소속 코브라 헬기로 육군 항공중사관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각각 30대와 50대 남성인 이들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순직했습니다. 네, 헬기가 추락하게 된 경위는 파악됐습니까? 네, 군은 당시 헬기가 비상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절차 훈련이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비행 훈련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사고 이후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운항을 중지했고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헬기 추락으로 접수된 민가의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헬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이 주택 4채 가운데 3채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한 장관이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잠실동 아파트를 추가로 매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실동 아파트는 한 장관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게 억대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 조금 전 1심에서 집행유예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눈과 귀를 가린 특검의 확정 편향으로 오랜 시간 인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공기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류한홍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5기입, 즉 단위를 잘못 기입해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5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단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빗썸 사태로 도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은 명백하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급된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투자자들은 매도 당시보다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원물 반환 때 거액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원장은 지급된 비트코인을 빗썸이 보낸 게 맞는지 빗썸에 확인한 사례를 들며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빗썸 사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상황 점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2천 개인데 13배가량인 62만 개가 지급됐고 그중 99.7%가 회수되고 125개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빗썸이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든 가상자산을 찍어내 시세 조종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의혹 관련 여러 사람이 피의자로 고발됐는데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그제 경북 경주에서 난 대형 산불이 사흘째 진화 작업 끝에 꺼졌습니다. 큰 불길이 잡힌 뒤에도 곳곳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등 어려움이 컸는데요. 산림청은 감식반을 현장에 보내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어둠 속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띠 형태로 번져갑니다.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주불 지나 3시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밤새 지상진화대원들이 사투를 벌이며 불길을 억눌렀고 날이 밝자 헬기가 대규모로 투입돼 물을 쏟아부으며 불을 껐습니다. 큰 불길이 모두 꺼진 뒤에도 땅속에 숨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살아나면서 잔불 정리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건조특보에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 진화 과정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마을 턱밑까지 확산한 탓에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 복지센터로 다 갔고 근데 잠은 다 못 자죠. 불안해서 밤사이에 저녁 한 8시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바람에 주민들 돌아왔다가 다 다시 대피하는 상태. 이번 산불로 축구장 76개 크기인 산림 54헥타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불씨가 더 살아나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산불 원인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송전탑에서 펑하는 소리가 난 뒤 산불이 났다는 주민 진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밀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올해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더해 2차 특검 추천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이른바 징계 정치로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국회는 오후 2시 20분부터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첫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여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은 고환율, 고물가와 부동산 문제 등 실정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6월 서울시장 출마설과 8월 차기 민주당 대표 출마설을 묻는 말에 김 총리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지금은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에는 선을 그은 대신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 이유 중 1위가 외교 분야로 나오고 있다며 에이펙을 포함한 국제 외교를 잘 진행한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습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추천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다고요. 네,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대표인 자신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검사 추천은 사고라면서 그동안 검증 절차가 부족했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여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어제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사과 뜻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추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철 변호사가 김 전 회장 변호를 맡긴 했지만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음모론적 의혹이 안타깝다고 말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비당권파인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 추천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제2의 체포동의안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여전한 뇌관인데 내일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결국 제명했죠. 네,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당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은 당규에 따라서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제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언급 없이 대미 관세 인상 등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만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입니다. 전권 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맞불 성격으로 중앙당 윤리위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도 벌이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고 반발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 징계 정치가 계속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서 당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폈던 인물이죠. 친명계에서는 배신, 반역, 제2의 체포동의안이란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뒤숭숭한 여당 분위기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교수를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언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혁명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란 비판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당청 갈등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직접 사과한 건 처음이죠? 당청 갈등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운영에 실수를 한 거다. 그건 갈등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그 지난 12.4 내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국민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당대표로서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대통령께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것으로 들릴 것 같아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모시고 있는 정당임을 당 대표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 주신 주역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 누가 되는 결정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게 이성윤 최고위원으로 이제 친청계 인사라서 좀 공교롭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성윤 의원의 해명은 이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로 매진할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당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의 당내 장악력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냐 뭐 이걸로 인해서 정청래 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혹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의 갈등이지 대통령과의 갈등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변명할 수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볼 때 그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는 실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생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사적인 부분인 것이고 실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김성태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등록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한편 아니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담백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복귀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 지금 대통령 경로설에만 사과를 하는 것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실도 수없이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 추천도 수없이 검증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사람에 대한 스크린이나 조사가 매우 미약하다라는 게 쌍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검증 기준에 있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도 공직에 못하도록 검증 기준이 있냐? 한 번도 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원한이 국가직을 맡는데 통과 못한다라는 검증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추천되신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슨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호 비판과 사과가 오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드러난 거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브로커의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가 누구냐면 안부수라고 아태 회장인데 이분은 징역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이분의 변호사가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사건에 관여한 사람 전체는 오해가 될 만하니 다 빠져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는 다 배지를 달아줬어요. 박균택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의 변호사를 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의 변호사라도 누구는 국회의원도 돼 있고 민정수석도 돼 있고 누구는 특검 후보로 올리는 것도 안 돼. 이게 개인적인 원한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던 김혜성, 김상민 전 검사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다시피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는 1심에서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죠.
나왔고요. 김상민 전 검사는 무죄와 일부 집행유예가 나와서 조금 전에 석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검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수긍할 수 어렵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특검 추천 사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발생한 터여서 그 여파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적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글을 공유한 조국 대표, 합당 가능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합당 논의 합자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 어떤 속내에서 나왔을까요? 이 합당 국면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전국에 큰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찬반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내 민주당 내에 어떤 당권 갈등으로까지 퍼지면서 가만히 있는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13일까지 시기를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적어도 지방선거전 합당은 없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검토와 수의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라도 우선 당내 인사들부터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비공식적 과정이라도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시점에서의 합당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가 궁극적으로 합당 그 자체에 대한 찬반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그런 것에 대한 조국 대표의 심정도 함께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일 날까지 민주당에서 가타부타의 어떤 의견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까지 뭐 그런 길을 갈 것이고 지방선거 때 한번 경쟁을 하게 되면 실제 합당까지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경쟁 과정에서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문을 열어놨던 것인데 실제 현재 합당을 했을 경우에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저는 득이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지 않아서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예, 민주당 내 합당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도를 넘었다, 민주당을 숙주 삼는 것 아니냐,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워낙 쓴소리를 내뱉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도 좀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썸만 타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네,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대표가 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정책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지고 소위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니고서는 존재감을 피력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당내 상황이 합당뿐만 아니라 합당에서 정점을 찍은 거지 사실은 대통령실과 현 민주당 집행부 간의 갈등이 이 합당을 통해서 소위 완전히 표출화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국당이라는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국회 힘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표는 차고도 넘치는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투쟁, 대통령실을 향한 권력투쟁을 위해서 조국당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민생하고도 무관하고 대통령실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명청 갈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보통 순방을 하시거나 경제적인 수치가 좋을 때는 다들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뭔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대통령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항상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거나 결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경제적 수치가 발표되는 날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버리니 그런 뉴스들이 파묻힌다. 그러니 이게 뭐 합당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제1당의 당대표가 되는 게 훨씬 더 권력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그대로 배우고 답습한 사람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 민주당이 일당일 때 윤석열 정부에서의 야당 일당일 때 그 당수의 영향력과 집권당일 때의 그 대표는 달라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 정이 함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갈등이 더 심화됐으면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이 잘못해야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내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제명당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0,000명 넘는 지지자 앞에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 국민의힘의 그 지난 1년 동안의 소위 정치 행위들을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상당히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재보궐 출마를 포함해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 대신 꺾이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쫓겨난 전직 당대표의 토크 콘서트 한 15,000명의 지지자가 모였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통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함 그 덕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복귀한 의원님이나 저나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 직함이 떨어지면
그 대중적인 지지나 관심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냥 한동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 정도 개인 그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산이고 솔직히 보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는 부러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저 열기를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본인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징계했던 현 지도부를 향한 공격으로만 한다면 또 그 팬덤 정치가 더 많은 대중으로 확산되기에는 또 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밖에서도 건전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 팬덤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현 정부의 이런 잘못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조금 지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나온다면, 재보궐에 나온다면 어느 지역을 공략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 당사자도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자신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이 마무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물론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쓴소리를 냈어요. 프레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하게 멋있는 표현을 갖다 붙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게 멋있다? 윤석열 네. 아니 김옥균 3.1천하 아니겠습니까? 그 3.1천하기 때문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뭐 죽인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설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그리고 사살 대상 속에 재고 대상 속에 포함도 됐었고 그것을 결국은 윤 어게인의 힘을 받아서 당선된 장동혁 현 대표가 실제 윤 어게인 세력의 등을 업혀서 당선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표현을 뭐 사실이지만 좀 본인을 멋있게 꾸민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만 지금의 모순은 대한민국의 모순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함께 반성하느냐 이것을 잘 딛고 넘어가자라는 반성의 토대 속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갈등을 겪고 있다 봐요. 어느 세력은 전두환 사진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느 세력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른 세력들끼리 한 지붕 아래서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저는 지금의 이런 갈등이 건전한 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지 재보궐선거에서 또 어떤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졌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되었습니다. 네, 제명된 것입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한 것처럼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인데 자발적으로 성명에 참여한 거라는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의 반박 입장도 나온 상황이어서 결국 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 논의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고 한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오늘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거 줄 징계, 한동훈의 수족을 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보다도 먼저 진행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 계층들 사람들은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전현직 당 대표 간에 이런 갈등이나 내분 양상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뭐 어느 한쪽을 계속해서 편드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다 원만하게 함께 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당 안팎에서 정말 치열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뭐 양쪽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분도 상당히 있었고 하는데 일단 결정이 내린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내분을 만들지 않는 게 뭔지 이제부터 함께 가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확전하는 것은 당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은 결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 화면이 좀 준비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듣고 뭔지 모를 미소를 좀 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징계 절차에 대한 항의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남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오해가 있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당사자 간에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당원들은 여기서 더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 장면을 보면 배현진 의원이 가서 항의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 똑바로 안 쳐다보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듣고 말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결국은 이 갈등 이런 갈등은 실제 제1야당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수준이 낮아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를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배현진 의원을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은 실제 동네 개모임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비판은 그러니까 밝게 받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이제 민주당에 예. 대해서는 그 저희가 반성을 하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질책받습니다만 제1야당 또한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참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것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아주 큰 당인데 잘하고 있으면 저희도 자극을 받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개인 원한이 있어서 그 제명한 사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대통령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훨씬 더 크게 문제돼서 징계돼야 되는 사람들 징계 안 되고 장경태 성비위라든지 최민희의 수금 정치라든지 뭐 이 김병기 강선우 이런 일에 대해서 넘어가는 민주당도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서로 좋은 경쟁을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아까 민주당의 생각해요.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저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해석을 저하고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모습은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항의하는 모습 아닙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여야가 갈등했던 모습 그 과제들 그런 것까지 다 꺼내놓고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은 그래도 언제든지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보고 저렇게 공개된 당소든 아니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친한계인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앙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최후 통첩이 정치권에서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3일 내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는데요. 과거 장동혁 대표의 모습부터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대표님께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그리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 대표 과거 모습과 다른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사흘 안에 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을 약속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가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 졌으면 갚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절연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배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윤어게인과 결탁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 시키는데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엎혀서 사실 신인 장동혁이 깜짝 놀라게 당대표가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냐 아니냐, 내란으로부터의 분리냐 아니냐 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힘에서부터 그리고 그 갈등이 국회에 있는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 전한길 씨의 저 청구서를 어떻게 장동혁 씨가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 내에서도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할까? 3일 안에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제 얘기했어요. 일, 월, 화, 화요일까지 대답을 하라는 건데 지지율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서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오늘 나온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거든요. 장동혁 대표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박성훈 대변인 통해서 공식 입장은 다 발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훈 대변인이 밝힌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윤외교인 세력과는 우리는 동조한 적이 없다라는 박성훈 대변인의 입장이 매번 중요한 시기마다 박성훈 대변인뿐만 아니라 늘 밝혀왔던 입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원래 지지자들조차 지금 마음이 떠난 점 등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내부 논란을 수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지만 이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현재 국민의힘이 치밀하게 분석을 했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청구서가 날라올지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수차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지지율에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안 된다라고 한 이 전한길 씨의 3일간의 최후 통첩에는 이제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이미 답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귀학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단독으로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한 개헌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선거 이후 각종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에 자민당이 단독으로 중의원의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얻은 것은 전후 처음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인 아베 전 총리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가운데 3분의 2인 310석을 넘어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의석수 198석보다 무려 128석 늘었습니다. 중의원 3분의 2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의석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1986년 나카소네 정권 당시 자민당이 단독으로 얻은 304석이 가장 최다 의석이었습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012년 이후 총선에서 대승을 했지만 300석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이상의 강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경우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률도 중의원 재의결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가 36석을 보태면서 여당 전체 의석은 352석으로 4분의 3을 넘었습니다. 반면 기존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49석으로 주저앉으며 국회 견제 세력으로서의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5만 7천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자민당의 압승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자민당 압승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난해 10월 집권 이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0에서 70%대의 고공 지지율을 이어가며 30%대 안팎에 머문 자민당 지지율을 웃돌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 무려 12,480km를 이동하며 지원 유세를 이어갔는데 11개 정당 대표 가운데 가장 긴 유세거리입니다. 특히 18에서 29세의 젊은 층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는데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솔직하고 명료한 메시지 등이 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습 의원 비율이 높은 일본의 정치 환경 속에 비세습 의원이라는 점도 유권자들의 호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적극적인 SNS 활동도 화제였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짧은 동영상, 즉 쇼츠는 조회수 1억 3,8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 성향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네, 집권 자민당은 견제 세력이 없는 만큼 그동안 강조해온 보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고 해외 무기 수출 규제를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또 무력 행사의 포기, 군 전력 보유와 교정권을 부인하는 헌법 구조의 개정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헌을 발의하려면 참의원도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여서 당장 개헌을 발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주변 국가의 마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선거 이후 역사,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일본 총선에서 이렇게 자민당이 거둔 역사적 대승의 배경엔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기가 유효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유세 마지막 날 마이크를 잡은 다카이치 총리의 오른손 마디마다 붕대가 칭칭 감겨 있습니다. 유세 때 워낙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다 보니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던 손에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붕대 투혼을 펼친 다카이치 총리가 12일인 유세 기간에 돌아다닌 거리는 무려 12,000km, 각 정당 대표들 가운데 가장 긴 이동거리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유세 전략과 함께 선거 동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쇼츠 영상 9일 만에 조회수가 1억 회를 넘겼고 지금은 1억 6천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일본 사람 전체가 한 번씩 본 셈인데 일본 인기 가수 요아소비의 히트곡보다도 빨리 1억 조회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에 더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직관적 메시지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高市早苗です。挑戦しない国に未来はありません。守るだけの政治に希望は生まれません。未来は自らの手で。 이번 총선 소식을 전한 일본의 한 케이블 방송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이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 모습으로 선거 상황을 표현한 건데요. 일본 방송가는 CG 대신 소품이나 손글씨 등 아날로그 감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이 영상을 SNS에 찍어 올린 일본 누리꾼은 한국 대선 방송을 흉내낸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하게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며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총선 직전 자신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기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하는 등 양국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에 지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회삿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여금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서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주식 매각을 통한 46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천 청탁을 위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과 청탁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로 구매했고 김건희 씨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는 실패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계 의원이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이번 소환 통보로 김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처음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13가지입니다. 김 의원 측이 전직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을 수수했다는 의혹부터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청탁 의혹과 차남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등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김 의원 아내에게 구의회 법인카드를 준 혐의를 받는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포렌식을 마친 김 의원 압수물 중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연관된 정보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강선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되나요? 검찰이 아직 법리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오늘 청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청구될 경우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1억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은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해 구속 여부 결정까지 20일에서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영장에서는 빠진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경찰은 두 사람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차명 후원 및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으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시의원 지위로 출입증 11장을 발급받아 측근들에게 줬다는 의혹인데 오늘 강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의계약 형태로 서울시 사업들을 여러 따냈다는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쿠팡이 미국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벌인 전방위 로비 공세의 더욱 상세한 내용들이 미국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쿠팡이 펼친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쿠팡이 신고한 로비 총액은 2024년에 330만 달러, 지난해 22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이 때문에 창업주인 김범석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늘 중국 공안부를 방문해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와 범죄 수익 추적,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에 대한 송환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음 달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컴백 공연의 예매가 오는 23일 진행됩니다. 티켓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연 당일 주변 호텔은 예약이 끝났거나 요금이 치솟았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는 다음 달 20일 신곡을 내놓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에 막을 올립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콘서트는 현장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대를 만들려고 얘들이 이렇게 하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는 오는 23일 저녁 8시 놀 티켓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S 팬덤 아미를 위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팬 플랫폼 위버스 가입자 가운데 응모 기간 내 5집 앨범을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시청과 광화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은 공연 당일 100만 원대는 물론 500만 원을 웃도는 객실까지 모두 동났습니다. 주변 다른 호텔들 역시 이전 주나 다음 주와 비교하면 공연 날짜 숙박료가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당일 공연 수용 인원은 스탠딩 자리와 지정 좌석을 포함해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사 당일 현장에 2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 관계 당국은 안전 확보와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개봉 첫 주말 글로벌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매체 데드라인을 인용해 지난 6일 개봉한 스트레이키즈 더 도미네이트 익스피리언스가 2월 첫 주말 전 세계 61개 지역에서 1,910만 달러, 약 28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글로벌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걸그룹 AOA 출신의 연예인 권민아 씨가 피부과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권민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양볼 넓은 부분으로 붉게 화상 자국이 보이는데 한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권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지난달 24일 피부과에서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을 받았는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 울다가 거울을 봤더니 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서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는 피부 깊숙이 응고열을 가해 피부가 팽팽해지도록 돕는 초음파 시술로 흔하게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권 씨는 이번 시술로 심재성 이도 화상, 즉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인은 슈링크 팁, 그러니까 기기의 헤드 부분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권 씨는 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었지만 슈링크에 대한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만 말한다며 자신은 얼굴 화상으로 공황 발작이 오고 예정돼 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앞서 발생했던 연예인 의료 사고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예슬 씨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고 배우 윤진희 씨도 지난 2021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어 법원의 의사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61조 원어치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죠. 빗썸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팔아버린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네, 주말 사이 이 소식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먼저 강력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6일에 빗썸 직원이 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을 비트코인으로 단위로 잘못 입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62만 개가 지급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일부 당첨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에 1,700여 개를 지금 처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시세가 한 15% 이상 빠지면서 패닉셀도 발생을 했습니다. 빗썸이 오지급을 확인을 하고 이 코인 회수에 나섰지만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130억 원 규모의 이 코인은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 30억 원가량은 현금화가 돼서 다른 빗썸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빗썸이 그래서 오지급된 그 고객을 1대1로 접촉을 해서 회수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고객이 거부하거나 못 돌려주면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 민사적으로는 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 권한 없이 이러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데요. 그런데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거 2021년에 비슷한 가상화폐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법원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일반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가상화폐가 어떠한 자산이라든지 법정화폐 수준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는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을 제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지금 좀 시간이 흘러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과거의 판례는 형법상의 재물이 아니라 재산적인 이익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정화폐와 마찬가지로 놀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지금 약 5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가상화폐라든지 이 비트코인이 우리의 자산 시장에서 갖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판례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는 화폐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예. 만약에 이러한 끝까지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다른 데 처분하는 그렇게 은닉에까지 이르는 정도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예상되는 소송이 지금 5지급 사고로 패닉셀 일어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다가 패닉셀을 한 사람들이 이제 보상안을 준다고 110% 내놨는데 이 부분도 좀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패닉셀을 한 투자자들에게 110%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그대로 원상복구해놔라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양측의 과실 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될 여지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과실 비율을 따져서 전체 손해액이 얼마인데 그중에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 그리고 빗썸 측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책임은 얼마라고 해서 그 비율상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110% 보상안이라는 것도 빗썸 측에서는 어쨌든 최대한을 제시를 하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스처로 판단이 되는데 예. 과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어쨌든 그 그래프를 보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팔았던 선택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쉬울지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이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서 과실 책임을 따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소송들이 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한테 빗썸 5지급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라노 올림픽 첫 메달의 주인공 김삼겸 선수는 37살 대표팀 맏형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은메달 결실을 맺은 김 선수, 가장 먼저 한 말은 뭐였을까요? 아내에게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네 번째 올림픽 만에 목에 건 은메달. 김삼겸은 휴대전화로 마주한 아내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했던 평창과 아쉬웠던 베이징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뒤에서 서포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 선수는 허약 체질을 바꾸기 위해 육상을 시작했다가 중학생 때부터 스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실업팀이 없어 훈련을 하지 못한 시기에는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장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선수라고 말하는 김삼겸은 이번 시즌 자신의 키보다 긴 보드로 장비를 교체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되게 많은데요. 1년에 거의 10개월 정도는 대표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채용해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용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37세 9일, 타격의 진종호가 갖고 있던 우리나라 개인 종목 역대 최고령 올림픽 메달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대표팀 맏형이자 이번 올림픽 첫 메달리스트로서 한국 선수단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9살인데 메달 땄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냥 하시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YTN 장하영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제 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차준환 선수가 최고 미남으로 꼽혔습니다. 누가 뽑았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보그홍콩은 그제 차가운 아우라와 연기력, 기술까지 겸비했다며 차준환을 미남 선수 1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차준환 선수의 SNS에 올라온 영상, 우리나라 기업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어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한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이었습니다. 사실 삼성과 올림픽의 인연은 1988년 서울올림픽 로컬 스폰서 계약부터 시작됐죠. 이후 1997년 삼성전자는 분야별 마케팅 독점 계약을 체결해 올해로 30년째 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을 위해 밀라노에서 포착됐죠. 미국 벤스 부통령과 함께 단체샷을 찍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선대부터 이어온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지목돼 특검 수사를 받았던 김예성 씨가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조금 전 구치소를 나선 김 씨가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횡령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고하게 많은 분들이 특검의 부당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공소 기각 판결도 나왔잖아요. 네. 잠깐만요. 공소 기각 판결 나왔는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특검 무리한. 김여성 화이팅!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더 이상 진출을 이길 수 없다. 저보다도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 전하고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천천히 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해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캐나다의 극단적 분리 운동에도 개입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캐나다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캐나다 석유 산업의 거점인 엘버타주에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주민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유 산업의 적대적인 연방 정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We have far more in common with people in Montana than we do in Ottawa and Montreal.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분리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분리운동 지도자는 지난해 3차례나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조만간 재무부 관리들을 만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5천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캐나다 총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expect the U.S. administration to respect Canadian sovereignty. I'm always clear in my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to that effect. 집권 초기부터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의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선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차례로 병합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앞서선 세 나라 영토에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극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엘버타주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강조하며 사실상 분리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미국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국내에 있는 일부 대형마트에서 중국의 유명 로봇을 이렇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 SNS에는 와 진짜 판매해서 놀랐다며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선 이미 로봇 사용이 일상화가 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보시는 것처럼 공을 던지든 막대로 밀든 방해를 해도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이죠. 콩풀을 프로그래밍한 이 로봇은 공중 발차기부터 착지까지 하고 여러 번의 백덤블링도 사람만큼 안정적으로 해냅니다. 일부 비싼 장난감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신은 낚시를 즐기면서 로봇에게 아이 유모차를 밀게 한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개 형태의 로봇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짐을 옮기거나 심지어 사람도 태우고 이동하는 이동순환의 역할까지 합니다. 세차를 돕는 로봇도 있습니다. 아직 조금 서툴러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주인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이런 로봇들의 가격은 수십만 원의 렌탈 서비스부터 수천만 원 구매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현대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시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연속으로 옆돌기와 백덤블링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어 도약부터 착지 충격 흡수, 자세 회복까지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다면서 빙판길을 넘어지지 않고 걷는 모습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의 연구용 버전 성능 시험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현대차 그룹 제조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서 체류 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위법 의심 행위는 416건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일면서 지난해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이번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무는 곳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 목적 국내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효과를 더 거둘 수 있게 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세제나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맺는 경우 내 외국인 모두 제출해야 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건도 강화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내용에 해외 예금과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이 추가됐고 기타 자금 조달 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새롭게 포함됩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억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이 매수 억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국적이나 토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부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신고할 경우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설 연휴 전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단기 운전자 확대 등 보험 특약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설 연휴 전날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13,000여 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경상 피해자는 하루 평균 5,900여 명으로 33.3%, 중상 피해자는 386명으로 34% 늘었습니다. 설 연휴 이틀 전에도 중상 피해자가 하루 평균 315명으로 평소보다 9.6% 많았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의 성장세가 인공지능에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경기 흐름을 타는 경기 순환주로 온기가 전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유령의 저택은 워낙 인기가 좋아 오는 7월부터 결혼식장으로도 운영해 수익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테마파크의 인기에 힘입어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지난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 늘었고 예상치도 웃도는 260억 달러의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테마파크 등 체험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덕에 테마파크 총괄인 조시 다마로 회장은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로 발돋움했습니다. 디즈니를 비롯한 30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0개월 연속 강세를 이어온 끝에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었습니다. AI 거품론과 고점 부담이 확산하자 좋은 실적을 올린 우량주와 경기 순환주로도 자금이 유입되며 투자의 온기가 전파됐다는 의미입니다. Today it seems that the AI trade in the US is back to being questioned. I think the last couple of days we actually saw more rotation out of that into other sectors.
AI 고점 부담 속에서 경기 순환주의 약진은 뉴욕 증시가 AI 편중 대신 건강한 순환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충격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1% 이상 하락했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할 것이란 공포감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가 겹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는 고용 지표와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물가 지표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 12개 관계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협력회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품 대금 7,300억 원을 최대 18일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주요 관계사들은 2011년부터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월 3, 4회로 늘려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17개 관계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국 특산품과 지역 농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설맞이 온라인 장터도 운영합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설 연휴 기간 도심 나들이를 기획하는 가족 고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에서 펼쳐지는 2016 롯데 루미나리아 행사를 통해 27만여 개 조명이 연출하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카피바라와 바다사자 생태 설명회가 열리고 118층 스카이데크에서는 국악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GS건설 허윤홍 대표가 호주를 방문해 도로철도에 이어 전력망 인프라로의 사업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허 대표는 재작년 GS건설이 수주한 지하철 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정부 주요 인사와 컨소시엄 파트너사 최고 경영자 면담 등을 잇따라 진행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SPC 삼립이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화재와 관련해 불이 발생한 알동의 식빵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 라인을 지난 7일부터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PC 관계자는 당국의 현장 점검을 거쳐 설비, 위생, 제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해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기존 대비 95% 수준이며 대체 생산 체계를 통해 대부분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이번 주는 갈수록 온화해지겠고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포근한 날씨 탓에 낮에는 주로 비로 내리다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며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10cm 안팎, 강원 북부와 전북 동부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영남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면서 길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스모그가 유입돼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세존과 충북 지역은 오전에, 영서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서 청구했다는 소식인데요. 검찰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이 나흘의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현직 무소속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국회에서 보고된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에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